안녕하세요, 모터리언 이재욱입니다. 또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인사를 드립니다. 야, 날씨가 갑자기 봄이 됐어요. 지금 제가 촬영하는 시점이 2월 말인데 지난주까지만 해도 막 영하로 막 뚝뚝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패딩을 꺼내 입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코트 한 겹 입고 나왔는데도 좀 더워가지고 이렇게 벗고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함께 시승해 볼 차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베스트셀러 모델이죠. 바로 2350 포매틱입니다. 자, 이 클래스 정말 인기가 어마어마합니다. 현재 수입차 중에서 몇 년째 독보적으로 판매량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중간에 뭐 BMW 5 시리즈라든가 몇몇 모델들이 1위 탈환을 시도했으나 결국에는 이번에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다시 한번 수입차 시장의 왕좌를 아주 공고히 다진 그런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작년 10월부터 우리나라에서 공식으로 판매가 시작됐고요. 현재까지 4개월 동안 약 13,000대 정도의 이 클래스가 우리나라 시장에서 판매가 됐습니다. 13,000대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잘 감이 안 오실 것 같은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동급 시장에선 2위고요. 제네시스 G80에 이어서 그리고 국내에서 판매되는 차종 전체를 통틀어 봤을 때 소형 상용차, 그러니까 포터랑 봉고3를 제외하면은 승용차 중에서 현재 10위예요. 셀토스보다 많이 팔렸습니다. 페이스리프트 E클래스가. 그래서 뭐 그것만 보더라도 이 E클래스 인기가 정말 어마어마하구나 라는 거를 아마 많이들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시승하고 있는 차는 뭐 E클래스 중에서 가장 잘 팔리는 모델은 아니죠. 가장 잘 팔리는 거는 베이스 모델인 E250이고요. 이 2350 포매틱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가는 잘 팔리는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250은 워낙 베이스 모델이다 보니까 뭐 사양적인 측면에서라든가 부족한 부분이 조금 있죠. 근데 이 2350 포매틱은 그런 부분들을 좀 만회하면서 조금 더 이런 벤츠가 제시하는 이런 럭셔리함, 이런 것들을 많이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차로서 판매가 되고 있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350 포매틱은 현재 2개 트림으로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방가르드 모델하고 AMG 라인이 있는데, 사실 두 트림이 디자인이나 뭐 내외관의 그런 부분들의 몇몇 차이들을 제외하면은 뭐 사양적인 측면에서나 성능적인 면에서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AMG 라인이 더 예뻐지는 대신에 빠지는 사양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가장 아무래도 이 클래스를 구입할 때 비교를 많이 하는 모델이라고 한다면 제네시스의 G80 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BMW 5 시리즈 정도가 되겠죠. 판매량으로만 봤을 때는 G80이 가장 많습니다. G80은 지난 4개월을 기준으로 이 신형 E클래스가 출시된 이후에 약 22,000대 정도가 판매가 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E클래스가 13,000대 정도, 그리고 5 시리즈가 약 7,700대 정도가 판매가 됐습니다. 경쟁 상대로 꼽은 모델들하고 비교를 한다면요, 사이즈로만 봤을 때는 사실 E클래스가 가장 작아요. 그러니까 전장은 4940mm라서 뭐 제네시스 G80보다는 약 55mm 가 짧고요. BMW하고 비교를 해도 약 35mm 정도가 짧습니다. 그리고 휠베이스도 가장 짧죠. 2940mm에서 뭐 G80은 3m가 넘기 때문에 그런 모델들하고 비교했을 때 사실 체구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작습니다. 이 클래스가 뭐 이 동급 시장에서는 예전부터 항상 작았어요. 하지만 체구는 이미 4.9m가 넘는 굉장히 큰 모델이기 때문에 뭐 동급 중에서는 작은 편이지만 그로 인해서 뭐 실내가 좁다던가 뭐 공간이 부족하다던가 뭐 그런 느낌을 받지는 않습니다. 뭐 어쨌거나 이 클래스란 차량은 기본적으로 오너 드리븐을 목적으로 개발이 된 차량이고, 뭐 뒷좌석은 기본적인 패밀리카로서 아니면 비즈니스 세단으로서 충분한 공간만 확보가 되면 되기 때문에 뭐 공간이 차가 작아서 공간이 부족해서 동급에서 경쟁력이 떨어진다? 뭐 그런 거는 뭐 크게 의미는 없는 비교일 것 같아요.
성능적인 측면에서 보자면은 저희가 지금 타고 있는 이 350 모델은 제네시스 G80의 2.5 터보하고 상당히 비슷하죠. 최고 출력이 299마력이고요. 최대 토크가 40.8kgm를 발휘를 하는데 G80 2.5 터보가 300마력을 약간 넘는 출력을 내고 있기 때문에 성능 면에서는 얼추 비슷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두 모델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G80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2.5L 가솔린 터보 엔진을 탑재를 했고요. 이 350에는 2.0L 가솔린 터보 엔진에다가 EQ부스트라는 이름의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더해져 있습니다. 좀 실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이 스톱 앤 스타트가 작동을 할 때 진동이나 충격이 굉장히 적어져요. 메르세데스의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이 전기 모터가 사실 스타트 모터를 겸하도록 설계가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동을 걸 때 이 모터가 그냥 엔진을 돌리면서 자연스럽게 걸리는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톱 앤 스타트 기능을 평소에 끄고 다니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이 순간적으로 엔진이 다시 시동 걸리면서 오는 진동 이런 게 너무 싫다 하면서 아예 사용을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사실 그런 충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스무스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냐면은 사실 시동이 걸렸는지 꺼졌는지 잘 체감이 안 될 정도로 부드럽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또 나름대로 하나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번에 신형 E클래스에서 단연 화두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디자인적인 측면이죠. 디자인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이게 E클래스가 사실 예전에는 페이스리프트를 해도 디자인이 많이 안 바뀌었었는데 지난 세대 W212죠. 그때부터 이제 페이스리프트 할 때 얼굴 막 확확 들어엎더니 이번에도 또 인상이 많이 바뀌었죠. 이전에 저희 박기동 국장님이 이 신형 E클래스 시승을 하면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휀더라든가 본넷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대로입니다. 그대로면서 범퍼의 형상과 라이트의 형상을 바꾸고 또 그릴 디자인을 바꾸면서 전체적인 좀 인상을 많이 바꾸는 형태로 가고 있는데요. 이 벤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디자인이 S클래스가 디자인이 바뀌는 걸 기점으로 해서 다 같이 이제 우르르 바뀌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S클래스가 최근에 W223으로 이제 풀체인지가 되면서 좀 헤드라이트가 굉장히 인상 빡 찌푸리고 있는 그런 모습에 라디에이터 그릴은 면적이 넓어지고 테일 램프도 그 전에 이렇게 약간 세로형으로 휀더 모서리를 감싸고 있는 형태에서 이제는 이제 가로로 굉장히 긴 형태로 바뀌었죠. 이게 굉장히 좀 낯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사실은 이게 아주 예전 60년대 70년대의 메르세데스 벤츠 디자인을 보면은 좀 이런 경향들이 많이 두드러졌었어요. 라디에이터 그릴이 굉장히 크고 거기에 들어가는 슬립 간의 간격이 상당히 넓었고요. 그리고 테일 램프 같은 경우에도 가로로 쫙 뻗으면서 상당히 차가 넓어 보이는 효과를 주고 동시에 좀 무게감을 강조하는 그런 디자인이었기 때문에 요거는 제 뇌피셜입니다만은 아마도 그 60, 70년대의 메르세데스의 디자인을 좀 다시 오마주해서 이렇게 디자인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디자인에 관한 부분은 호불호가 많이 갈릴 수 있는 부분인데 박기동 국장님은 사실 예전 게 더 이쁘다고 하셨죠. 그런데 저는 사실 바뀐 게 더 이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조금 이상하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원래 벤츠의 디자인은 출시되자마자 보면 모릅니다. 출시되고 몇 달이 지나고 1, 2년이 지나고서 딱 다시 보면은 와 진짜 디자인이 유행 타지 않고 세련되게 유행을 되게 앞서 나가는 디자인이었구나 라는 걸 좀 새삼 깨닫게 되는 거죠. 물론 제가 벤츠파에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저는 원래 이제 벤츠파입니다. 벤츠를 되게 좋아하는데 공교롭게도 이제 모터리언에서 제가 벤츠 시승을 하면서 이렇게 소개를 드리는 건 이번이 또 처음이더라고요. 근데 어쨌거나 저는 메르세데스 벤츠를 굉장히 좋아하는 입장에서 이 디자인들이 지금은 아직 이제 새로운 디자인 컨셉이 반영이 되면서 좀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아마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은 눈이 적응을 하면서 이제 뇌이징이라 그러죠. 뇌이징이 되면서 좀 또 괜찮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외관의 디자인이 굉장히 크게 바뀐 반면에 실내 같은 경우에는 몇몇 포인트들을 중심으로 바뀌고 전체적인 레이아웃은 상당히 그대로 이어가고 있어요. 원형 송풍구라든가 이런 거는 그대로 가고 있고요. 스티어링 휠이 이번에 새로운 디자인 적용됐죠. 노멀 모델도 마찬가지고 이 AMG 라인 같은 경우에도 이 투스포크 타입의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이런 디자인이 적용이 됐고요. 여기에 있는 버튼들은 다 터치도 되고 이제 실제로 눌러서 물리적인 클릭감을 느끼는 것도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버튼들은 이 트릭 컴퓨터를 제어하는 버튼, 그리고 왼쪽 하단이 크루즈 컨트롤
이 드라이빙 어시스트 기능들을 지원하는 기능, 오른쪽에 있는 요게 이제 요쪽에 있는 디스플레이들을 이렇게 제어하는 기능이고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여기서 터치로 다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요 오른쪽 하단에는 이제 전화기, 스마트폰하고 그 밖에 뭐 오디오 기능, 음성 인식 기능, 이런 버튼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스티어링 휠의 디자인은 굉장히 예뻐요. AMG 라인에만 적용이 되는 스티어링 휠이고,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스포티하면서도 좀 벤츠 특유의 어떤 무게감, 우아함을 잃지 않았다라는 점은 정말 마음에 드는데,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거 한 가지, 열선 스티어링 기능이 빠져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의 이 AMG 스티어링 휠들이 원래 열선 스티어링 휠이 다 빠져 있대요. 열선 스티어링 휠이 8천만원 넘는 차에 빠져 있다는 거, 쉽게 이해는 안 되는 부분이죠. 그것과 동시에 이 AMG 라인에 AMG의 여러 디자인 요소들이 적용이 되면서 또 한 가지 빠진 거, 통풍 시트가 없어요. 통풍 시트, 8천만원짜리 차에 요즘 뭐 경차에도 들어가는 통풍 시트가 없다니, 이것도 좀 이해가 안 되죠. 이 AMG 시트 보시면은 여기 아예 구멍이 안 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펀칭이 아예 안 돼 있는데,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 통풍 기능을 신경을 안 쓰고서 이제 디자인이 된 시트인 거죠. 글쎄요. 뭐 물론 예쁜 디자인으로 많은 부분들이 용서가 되긴 합니다만, 저희가 지금 겨울에 시승을 하고 있어서 좀 신경이 덜 쓰이는데, 이 가죽 시트 이거 이제 통풍 안 되면은 막 땀 차고 겨울에는 손이 시렵고, 좀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AMG 라인에도 제발 열선 스티어링이라고 통풍 시트가 추가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도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이제 제가 목표지를 설정하고서 이제 주행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지를, 우와, K8이다. K8이 아직 위장막을 벗기지 않고 주행하는 모습을 뜬금없이 만났어요. 제가 지금 자유로 달리고 있다 보니까 또 이렇게 테스트카를 만나기도 하네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제가 입력하고 주행을 하면은 분기점에서는 증강현실 기능으로 여기서 뭐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이런 부분들이 화살표 형태로 이 화면에 표시가 돼서 안내를 해줍니다. 뭐 그런 기능들이 새롭게 추가가 된 핵심 사양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불만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이 차 안에 USB 포트가 한 3-4개 정도 있어요. 근데 다 타입C USB만 지금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입 A, 저희 옛날에 쓰던 그 USB 단자가 아예 없어요, 지금 차 안에. 근데 이 애플 카플레이하고 안드로이드 오토가 이 클래스 같은 경우는 무선 지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유선 연결을 해야지만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물론 앞으로는 타입C 단자가 훨씬 더 보편화가 되고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겠죠. 그렇긴 한데 지금 당장 없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타입C로 타입C를 충전하는 단자나 타입C로 이제 라이트닝 케이블을 연결하는 이 단자를 제가 갖고 있는 게 없고, 요것 때문에 결국에는 제가 이제 3일 동안 이 카플레이를 연결하지 못하고서 그냥 이렇게 운행을 했는데, 요거는 뭐 앞서 나가는 건 좋은데 조금 투머치가 아니었나. 그래도 일반적인 USB가 하나 정도는 좀 마련이 돼 있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이 아쉽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이 차만 그런 건지 뭔가 좀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갤럭시 S9 플러스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무선 충전 패드에 올려놔도 이게 충전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충전 패드가 인식률적인 측면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부분들은 약간 좀 지적할 만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주행 질감에 대해서는 이전에 박기동 국장님께서 많이 설명을 해 주신 바가 있고, 제가 느끼는 부분들을 약간 첨언을 하자면은, 일단 출력은 굉장히 넉넉합니다. 299마력, 거의 300마력에 육박하는 파워를 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이렇게 가속을 한다면은 충분히 높은 속도에서 가속을 하더라도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이제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벤츠 하면은 예전에는 정말 반응이 굼뜨다, 스로틀을 밟으면은 0.5초 있다가 가속이 시작된다, 막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확실히 가면 갈수록 벤츠도 많이 좀 쪼여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밟으면은 밟는 대로 튀어나가고, 이렇게 가다가 만약에 차선 변경을 급격하게 하더라도 정말 이 좀 뒤늦게 따라오는 이런 느낌 없이 굉장히 일체감 있게 잘 움직여주는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벤츠도 예전보다 많이 스포티해졌구나 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아마 옛날 벤츠나 BMW를 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 막 90년대나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브랜드마다의 그런 개성이 너무나 뚜렷했기 때문에
BMW를 타면은 정말 스포티한 손맛이 있었고, 벤츠를 타면은 정말 묵직함은 있지만 반면에 벤츠는 운전 재미가 떨어지고 BMW는 이 조금 더 우아한 이런 승차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떨어진다는 느낌을 분명히 받았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뭐 그런 브랜드 간의 경계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죠. 근데 없어진다는 게 사실 그런 개성들이 사라졌다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자동차에 대한 수준이 점점 높아지다 보니까 다 잘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벤츠라고 해도 스포티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안 갖는 거죠. 그리고 BMW라고 해도 고급스럽지 않고 편안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안 사는 이제 그런 단계까지 오니까 기본적으로 편하고 고급스럽고 스포티하고 잘 나가고 이런 것들을 다 하되 그 안에서 우리가 가져가는 개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벤츠도 기본기나 운전 재미나 이런 부분들에서 다 다른 브랜드들이 하는 만큼의 그거는 갖추고 있습니다. 수준은 갖추고 있습니다만은 하지만 결국에는 이 차를 계속 타다 보면은 이 차의 방점은 우아한 움직임 그리고 안락한 승차감 정말 고급스러운 주행 질감 이런 부분들에 많이 맞춰져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AMG 라인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뭐 하드코어한 주행을 했을 때는 확실히 BMW에 비하자면은 약간은 좀 휘청이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뭐 절대적으로 떨어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쭉 주행을 하면서 고속 주행을 하면서 안정감을 느낄 때는 야, 역시 고속도로에서는 벤츠가 좋다 라는 느낌을 또 받죠. 예전에 릭배송의 영화 택시를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악역들이 벤츠를 타고서 이제 주인공이 타고 있는 푸조하고 막 이 카체이스를 벌이고 그러는데 그 도중에 이제 파리 시내에서 막 달리다가 고속도로에 딱 올라가면서 그 악역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됐어. 이제 고속도로에서는 벤츠가 왕이지. 이제 우리가 이길 수 있어. 라는 멘트를 하는데 확실히 고속 주행에서는 굉장히 편리한 부분들이 있고요. 특히나 이번에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 플러스 이름이 굉장히 긴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반자율 주행 기능들이 이 2350 모델 같은 경우에는 기본 사양으로 탑재가 됐어요. 그래서 뭐 차선 유지해주고 뭐 앞차하고 간격 유지해주고 뭐 끼어드는 차량이 있으면 속도 줄여주고 뭐 이런 기능들이 기본 사양화가 됐는데 근데 이 기능들이 작동을 굉장히 섬세하게 잘해줍니다. 크루즈 컨트롤 버튼, 셋 버튼만 누르면은 바로 그 속도로 세팅이 돼서 주행을 시작하고요. 이질감이 상당히 없어요. 스티어링 휠도 굉장히 부드럽게 이런 지금 휘어져 있는 도로를 달릴 때도 굉장히 부드럽게 스티어링 휠을 해서 내가 운전하는 건지 아니면 차가 따라서 가는 건지 잘 느껴지지가 않을 정도고요. 그리고 차간거리를 이제 유지할 때도 굉장히 스무스하게 가속하고 감속하고 이런 부분들의 동작들이 확실히 정말 모든 면에서 이 차는 과격함보다는 정말 스무스하고 고급스러운 움직임에 많이 신경을 써서 세팅이 돼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또 한 가지, 요번에 페이스리프트가 되고 이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 플러스가 적용이 되면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 중에 하나는 정전식 스티어링 휠이 적용이 됐어요. 이 반자율 주행 기능들을 사용할 때 이 스티어링 휠에 항상 이 손을 얹고 있어야 되죠. 근데 이 선을 얹고 있는 게 기존에는 이 스티어링 칼럼에 제가 이렇게 살짝씩 저항을 주는 그걸 통해 가지고 이 손을 잡고 있다라는 걸 인식을 했다면은 이 정전식 스티어링 휠이 적용이 되면서 이제는 그냥 손을 이렇게 잡고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정전식 스티어링 휠이 적용되면서 편의성과 안전 두 가지 측면에서도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사실 제가 이 E클래스 시승을 한 이유가 사실 되게 궁금함이 있었거든요. 사실 제네시스 G80이라는 정말 좀 어떻게 보면 압도적이죠. 가격 대비 뭐 상품성이라든가 뭐 성능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절대로 뒤떨어지지 않는 그런 모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성능 측면에서 보더라도 사실 뭐 299마력을 내는 이 엔진 그리고 그 밖에 2250하고 뭐 450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성능적인 측면에서 경쟁 상대들을 뭐 크게 압도한다거나 뭐 연비가 대단히 더 뛰어나다거나 그런 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쟁 모델들도 다 비슷한 성능의 라인업을 갖추고 있는 상태고 그렇다면은 성능이 막 압도적으로 좋아서 이 클래스를 구입하는 건 또 아니겠죠. 가격을 볼까요? 가격
BMW는 이제 동급 모델이 없습니다만은 그나마 이제 사기통 모델인 530i하고 비교를 하자면은 7,980만원입니다. M 스포츠 패키지 사륜구동이. 그리고 G80 2.5 터보에다가 제가 옵션을 다 넣어봤어요. 넣을 수 있는 옵션을 다 집어넣고 정말 빵빵한 풀옵션 AWD 모델을 딱 만드니까 7,890만원이에요. 근데 저희 지금 타고 있는 이 차가 8,880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G80하고 비교를 하면은 1,000만원을 더 줘야 돼요. 990만원 더 줘야 되고, BMW와 비교를 하더라도 530i 엑스드라이브 M 스포츠 패키지보다 900만원을 더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싸서 이 클래스를 사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물론 이 250 훨씬 싸긴 합니다. 6천만원대에서 스타트를 하지만 다른 경쟁 모델들 비슷하게 옵션 집어넣은 G80 2.5 터보가 더 싸고요. BMW 520i도 이 250보다 싸요. 자, 그렇다면은 가격적인 측면, 상품성, 그러니까 옵션이라든가 그런 부분, 성능, 여러가지 면에서 이 클래스가 경쟁 상대를 압도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디자인은 정말 순전히 개인의 취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 진짜 막 많이 이상하게 생긴 것만 아니면은 크게 문제가 없는 부분일 거고요.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5 시리즈보다 더 많은 대수가 팔리고 거의 제네시스 G80이 의식을 해야 될 정도로 많은 양이 판매가 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결국에는 브랜드 이미지 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부분은 사실 제네시스가 좀 많이 보고 배워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왜냐면은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이 프리미엄 브랜드의 영역으로 넘어오면은 사실 가성비라든가 성능, 옵션 이런 게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미 매스 브랜드, 그러니까 현대 기아차에 해당을 하겠죠. 매스 브랜드의 고급차에서 이미 대부분이 충족이 돼요. 그러니까 그랜저하고 사실 제네시스의 G80을 비교하더라도 옵션적인 측면에서 막 대단하게 G80이 뛰어나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없거든요. 더군다나 최근에는 이런 첨단 장비들, 에이다스 기능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의 첨단 기능들이 상당히 보편화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아반떼하고 G80을 비교하더라도 승차감이나 성능 이런 거 제외하면은 똑같이 고속도로 주행 보조 기능 다 들어가죠. 현대 스마트 센스 똑같이 들어가죠. 아니면 커넥티비티 둘 다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이런 거 다 되고 블루링크 되고 다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성능적인 측면이 이제는 크게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람들이 어떤 이 차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특히나 이 프리미엄 브랜드로 넘어오면은 내가 이 차를 탐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이미지, 아니면은 내가 이루고 싶은 이미지, 그거에 맞춰서 차량을 구입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메르세데스 벤츠 하면은 일단 이 브랜드 모토 자체가 더 베스트 오어 나띵, 그러니까 최고가 아니면 만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영역에서 최고로 뛰어난 제품을 목표로 한다라는 정말 완벽주의적인 그런 이미지가 있고, 또 아우디는 어떤가요? 아우디는 포시프롱도시 테시닉, 그러니까 기술을 통한 진보가 이제 브랜드 슬로건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첨단 기술을 적극적으로 투입을 할 것이고, 그걸 통해서 상당히 좀 세련된 이미지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리고 또 BMW는 시어 드라이빙 플레저, 그러니까 운전의 즐거움이 모토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운전이 재미있는 차를 만들겠다. 그래서 어떤 차를 만들더라도, 심지어는 전륜구동의 소형차를 만들든 아니면 대형 플래그십 세단을 만들든 우리는 브랜드의 본질인 운전의 재미라는 것을 가져갈 거고, 거기에다가 럭셔리도 더 씌우고 프리미엄 더 씌우고 하는 이런 형태로 어떤 이미지들을 정립을 해 나가고 있어요. 그런 게 잘 자리를 잡으면서 결국에는 그런 이미지를 소비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그럼 그 차를 구입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정리를 해보자면은 제네시스 G80보다 1,000만원이나 더 비싼 돈을 주고서 이 클래스를 구입을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그 1,000만원이 다른 어떤 것에 대한 비용이 아닌 이 브랜드의 이미지, 나의 이미지를 소비하기 위한 비용으로서 흔쾌히 그 정도의 금액을 지불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프리미엄 브랜드 시장은 이렇게 경쟁이 되는 거예요. 가성비 따져가면서 무슨 이 차에는 이 옵션이 있는데 이 차에는 없네, 이 차는 뭐가 되고 이 차는 뭐가 안 되네, 무슨 뒷좌석이 10cm가 더 길고 짧네, 이런 거를 사람들이 따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시장에서는. 그렇다면은 제네시스가 그런 가치를 줄 수가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고민을 굉장히 진지하게 하고 성찰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 제네시스를 타는 사람의 이미지라고 하면은 저는 사실 굉장히 딱 또렷하게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 차 좋은 것도 알겠고, 뭐 정말 잘 나가고 가격 대비 정말 풍부한 사양과 뭐 만듦새도 좋고, 요새는 뭐 편의 사양 면에서도 수입차들만큼 뛰어나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제네시스를 사고 싶어지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확답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이제 결국에는 제네시스가 풀어나가야 될 숙제인 겁니다. 당장 뭐 북미 시장만 보더라도 G80, 뭐 GV80, 뭐 G70 다들 뭐 북미 시장에서 차 자체는 잘 만들었다 호평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소비자들이 사냐? 아니죠. 벤츠 BMW를 아직도 더 많이 산단 말이죠. 그렇다고 했을 때 이 제네시스가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만 팔 회사는 아니잖아요. 앞으로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프리미엄 브랜드로 정말 제대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제네시스도 그들만이 가지고 갈 어떤 아이덴티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E클래스가 제네시스보다 1000만 원이 더 비싼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몇 달씩 막 기다려서 구입을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무엇이 벤츠를 더 매력적으로 만들고 무엇이 사람들이 벤츠를 동경하게 만드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네시스의 어떤 브랜딩이나 마케팅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메르세데스 벤츠의 신형 E350 4매틱 AMG 라인을 함께 시승을 해봤습니다. 뭔가 좀 시승을 하면서 제가 뭐 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 뭔가 브랜드에 대한, 제네시스에 대한 얘기를 더 많이 한 것 같아서 좀 차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느끼셨을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좀 더 디테일한 내용들은 또 저희 박기동 국장님께서 이전에 시승했던 내용을 제가 여기다가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그래서 이 링크를 보시고 한번 조금 더 자세히 좀 참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쨌거나 현재 대한민국 시장에서 가장 사랑받고 있는 수입차 모델로서 정말 실제로 타봤을 때 주행 성능, 편의 사양, 디자인 여러 측면에서 크게 흠잡을 거 없는 올라운더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비록 가격이 조금 세기는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벤츠를 좀 즐기고 싶은 분들한테 상당히 매력적인 패밀리카로서, 그리고 비즈니스 세단으로서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또 더욱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과 함께 구독자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차 삶을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이 바로 모터리언입니다. 자, 날씨 많이 따뜻해졌는데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번에 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